새 시대가 밝았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죠. 압도적인 차이로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정책하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지금 투자를 잘 해놓은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앞으로 5년간 자산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이 자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를 했어요. 특히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서만 가져와 봤는데 4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얘기 있었고요. 공공임대, 재건축, 용적률 상향, 공공물량 확보 등과 같이 기존에 민주당에서 많이 행해왔던 그런 정책들 위주였고요.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부동산만 딱 섹터를 달아서 나왔던 건 아니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는 살짝 밀릴 수도 있는데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지,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4기 신도시입니다. 4기 신도시 통해 가지고 공공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택지로 언급이 되는 곳들이 서초 서리풀지구 입지 좋죠. 이쪽입니다. 삼성역 바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곡 역세권 이쪽이고요. 그리고 의왕 오정왕곡 14,000호 해가지고 이쪽입니다. 네 번째는 의정부 용현지구 해가지고 7,000호 이쪽이에요. 4기 신도시가 입지가 괜찮은 곳, 서울 인근인데 교통망도 뚫려 있고 서울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 위주로 공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랑 신혼부부 위주로 공공임대주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를 통해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규제 일변도로 공급을 잘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4기 신도시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를 봐야 되겠죠. 그동안 그 어떤 정권도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정부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해왔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겠죠. 포퓰리즘에 그치면 안 되는 거니까. 3기 신도시가 얘기가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착공률이 6%에 불과합니다. 지금 4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약집을 보니까 제가 진짜 다 찾아봤어요. 그냥 포스터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4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4기 신도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아가지고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착공률 6%에 불과한데 앞으로도 제대로 착공이 될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토지주들이랑 정부랑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할 거니까. 토지 가격이 10년 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보상비도 당연히 많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지연이 될 거고, 공사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재비랑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1185가구에 불과하고요. 고향 창릉입니다. 그리고 향후 2030년까지 9,600가구, 11,000가구, 16,000가구 해가지고 계획이 돼 있는데 다 해봐야 2030년까지 해봐야 7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매우 적어요. 보시면 원래 계획했던 게 남양주 왕숙에만 7만 가구였고요. 하남 교산에 3만 가구, 부천 2만 가구, 계양에 17,000가구, 창릉에 38,000가구,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총 25만 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으로만 보면 3분의 1인데 2030년까지 이것도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착공률이 6%인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이 끝날 때까지 착공률 50%도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를 공급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기 신도시는 상당히 어려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홈이라고 해서 3년 내 입주 가구가 1만 가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 분양주택인데 전체 물량이 55%가 2030년 이후에 입주 예상하고 있어요. 원래는 내년에 입주 완료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토지보상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공사비, 자재비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고요. 인천 계양 이런 상황이에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30일이 돼서야 부천대장에 처음으로 본청약 공고가 올라왔었고요. 10년 전에 계획했던 게 지금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 개발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사진으로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 비중이 전체에서 한 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30년 도래할 만한 아파트들까지 고려하면 한 5%, 6% 될 거예요. 그래서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재건축하겠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작년 말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돼서 선도지구 선정을 했었죠. 이재명 아파트가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여기고요.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고요. 입지도 상당히 좋아요. 순회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건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세가 국평 기준으로 원래 13억 8천 하던 게 13억 9천으로 올랐는데 이재명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억 8천에서 17억 3천으로 올랐어요. 3억 이상 올랐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대통령이고 힘도 막강하고 또 마침 재건축 선도지구에 지정이 됐어요. 그것도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지정을 시킨 게 아니라 공교롭게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딱 대통령이 됐어요. 힘이 엄청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추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참을 수가 있을지. 명분도 되게 좋거든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들이었고 작년 말에 또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고 공급을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존 거주민들의 소망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재건축은 빠르게 추진력 있게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가 다 이제 중충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성 확보에 많이 애를 먹을 건데 그것도 이제 용적률 완화해준다고 했고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사업성은 보전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1기 신도시 전체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1차로 선도지구 선정된 곳들 외에 2차, 3차, 4차 계속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단지들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첫 번째로 선정됐던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정권 내에 빨리 적어도 2주라도 시켜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2주까지 되는 것도 상당히 기적적이긴 한데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요.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공공임대인데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어요. 특히 소형 아파트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게 2014년에 있었다가 폐지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300가구 이상 지었을 경우에는 전용 60제곱 이하 주택 20%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는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건축 추진하던 단지들 뭐 개포주공도 있었고요. 풍남 우성, 강남 한양, 삼익 이런 곳들이 다 재건축 추진하다가 이 소형주택 규제 때문에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11제곱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 소형 의무 비율 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중형 아파트 뭐 3구제곱이든 4구제곱이든 분담금 더 내가지고 받을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게 힘들어지니까 재건축에 반대할 목소리를 내겠죠. 그럼 동의율은 떨어지는 거고 결국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형 비율이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적어서 이 평형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중형 평형에서 살고 있다가 소형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생겨서 걸림돌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 1대1 재건축 추진하려고 했던 곳들 그리고 전용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단지들 여기는 재건축이 진짜 매우 힘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1대1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분담금 어느 정도 감수하고 내가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소형 평형까지 의무로 이렇게 두게 되면요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사업성이 악화돼가지고 분담금 비중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재건축 추진 못하는 거고 중형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단지들도 소형 평형이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배정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사업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비례율이 괜찮게 나왔다가도 소형 평형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려 40% 이상으로 의무화를 했었고요. 비슷하게 갈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추진이 되게 된다면 사업성 악화로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4기 신도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가능할 건데 임기 내에 공급 불가하고요.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높이게 되면 재건축 추진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단지들이 많이 늘어날 거지만 뭐 리모델링으로 선회한다 하더라도 그건 또 공급에 제한이 있어서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것도 공급 물량으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죠. 다음으로는 공공임대 그러니까 지자치구별 공공임대 의무 확보 비율을 도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3년 동안 윤석열 때 공공임대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작년에 조금 늘긴 했는데 뭐 대동소이한 편이고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조에서 18조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임대주택 여기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 예산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만을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11조에서 10조 원으로 3.7%가 감소했다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 3년 동안 공공 임대 물량을 확 줄여놨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다라는 거는 물량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공공임대 물량을 줄여놨는데 다시 이거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사에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 예산은 줄였고 분양 예산은 늘렸거든요. 이게 좋은 겁니다. 분양이 돼야 돼요. 근데 새 정부에서는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장기 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 늘었죠. 34%.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윤석열 때랑은 반대죠. 얘는 다 줄였어요. 반면 분양주택 관련돼서는 윤석열 때 늘렸죠. 문재인 때 줄였습니다. 주택 구입 관련된 것도 둘 다 늘리긴 했는데 윤석열이 훨씬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려면 공공 분양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재명 시대에 들어서는 임대 예산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라서 역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공통점이 공급이 늘어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윤석열 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했던 것도 그렇고 수정 예산도 그렇고 집행했을 때도 그렇고 다 줄어들었는데 올해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공공 임대 물량 늘려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주택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보시면 전국 영구임대 아파트의 약 90%가 준공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상당히 많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50년 임대, 국민임대까지 다 합쳐서 총 세대수가 96만인데 30년 이상 그러니까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에 도달되는 아파트의 수가 그러니까 세대수가 11만 가구에 불과하고요.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로만 봤을 때 11,000가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늘어봐야 11만 가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11만 호 자체도 적은데 이게 전체가 추진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에 노후 영구임대 단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 중계 1동, 그러니까 중계주공 1단지가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무산이 됐어요. 분담금이 너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떠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2주 후에 이게 다시 만들어졌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또 거주 불안 문제가 커지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준공 후에 당연히 새 아파트고 국가에서는 수익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높여서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돈 문제보다도 이주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찾아야 되니까 어디서 살지 이게 상당히 저렴하니까 이만한 금액에서 이만한 입지에서 살 수 있는 단지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또 부담인 거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호기롭게 얘기를 해도 시행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체주택을 잘 마련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마련하는데도 또 어렵거든요. 수도권에 또 괜찮은 단지들을 공급하려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많은 것들이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역시 힘들 걸로 보이고요. 1호부터 이렇게 무산이 되는데 어떻게 이 단지를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가양 7단지도 문제가 돼서 안 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 규제 빼고 다 갔거든요. 공급 안 돼요. 대출 규제 이루어져요. 입주 물량 없죠.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종부세 완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 때랑은 다르죠. 취득세, 양도세도 건드릴 수 있어서 물론 중과에 대한 얘기는 완화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세금 부담 1주택자들이 지니는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완화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금만 빼고는 다 똑같기 때문에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고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